안녕하세요. 와우패스교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풀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음 중 혐오 치료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애는 혐오 치료에 적합한 장애 밑에 봤더니 광장공포, 소화기호증, 소화성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혐오 치료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혐오 치료는 어떤 혐오 자극이랑 어떤 행동이랑 연합시켜서 그 행동을 소거시키는, 그래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대상이 어떤 대상이 좀 어울릴까요? 자, 광장공포는 어떤 불안과 관련된, 광장에 갔을 때 뭔가 불안이 이제 일어난다거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거라기보다는 불안을 완화시키거나, 우울증도 우울증을 약물 치료나 다른 이제 정서 심리적인 상담 치료나 이런 부분 통해서 우울 치료를 하고, 그리고 공황장애는 이완 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죠. 답은 2번. 2번은 어떤 혐오 자극이랑 소화기호증, 그러니까 아이를 봤을 때 어떤 성적 욕구를 느끼는 그런 장애인데, 혐오 치료, 혐오적인 자극과 그런 부분을 이제 연합시켜서 이거를 소거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방어 기제 중에서 성숙한 방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방어 기제 하면 사실은 성숙하지 않은 방어 기제를 좀 많이 우리가 이제 봐왔을 거잖아요. 근데 일부 학자들은 방어 기제 중에서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밑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승화, 이타주의, 유머, 합리화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건강하지 못한 방어 기제가 하나 있고 나머지 3개는 성숙한 방어 기제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성숙한 방어 기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승화, 성숙한 방어 기제일까요? 맞습니다. 승화는 자신의 예를 들어서 어떤 공격성이 많은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지 않은 방식, 즉 공격성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운동선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복싱 선수가 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그런 이제 거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거를 승화시켜서 하는 것. 그래서 승화의 방어 기제는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숙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머도 성숙한 방어 기제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 또는 힘든 부분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타주의. 타인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한다거나 하면서 자신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자신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을 타인에게 봉사하면서 또는 사회에 봉사하면서 이렇게 좀 더 따뜻한 마음을 얻는다거나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이타주의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합리화는 정답. 성숙하지 않은 방어 기제, 성숙한 방어 기제에 속하지 않은. 합리화는 현실에 더 이상 이제 실망하거나 현실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현실을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합리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리화의 예는 우리가 아주 적절한 좋은 예가 있는데, 심포도.
여우는 포도를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 포도는 신포도야, 맛이 없어, 이렇게 합리화시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그럴싸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떤 치료에 대한 설명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 이론이나 이런 치료 접근들이 나와 있어요. 위에는 설명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계성 성격 장애와 감정 조절이 어려움과 충동성의 문제가 되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거예요. 최근에 개발된 인지치료입니다. 주로 자살 행동을 보이는 여자 환자들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 치료에 대해서 아신다면 보자마자 어떤 치료인지 아시겠지만 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일단 밑에 있는 답 중에서 아는 것이 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CT는 비교적 유명한 치료 기법이고 수용 전염 치료이기 때문에 수용 전염 치료, 인지 치료, 인지 행동 치료의 한 흐름에서 나온 치료죠. 여기 맞나? 수용 전염 치료는 이제 정서나 인지의 직접적인 변화보다는 어떤 사적인 경험이나 그런 경험의 수용이라는 맥락에서 그런 맥락의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DBT. DBT가 뭘까요? DBT는 변증법적 행동치료라고 합니다. 자,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인지치료의 한 부분으로 나타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치료이고요. 그리고 BGT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자살이나 자해를 보이는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동기 강화, 대처 기술, 그리고 강점 강화 이런 부분은 이제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경계선 성격장애, 감정 조절 이런 부분에서 맞춤으로 해서 만들어진 치료가 바로 DBT입니다. 그리고 DBT는 명상이나 이런 이제 수용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착안을 해가지고 명상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치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DBT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긴 프로젝트이면서도 뭔가 이런 내담자에게 굉장히 잘 맞춤형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좀 지금 최근에 좀 핫한 프로그램이다, 치료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다 DBT에 대한 설명이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요. DBT는 이런 대상, 경계선 성격장애 또는 감정조절 또는 충동성의 대상으로 하고요. 대부분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활발히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자살이나 자해를 보이는 환자들에게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뭘까요? 마인드풀 베이스드 스트레스, 그죠? 마인드풀. 자,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마음 챙김 명상으로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자, 여기에 조금은 맞지 않은. 그리고 네 번째는 EMDR은 눈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어떤 트라우마틱한 기억과 눈의 움직임을 눈을 이렇게 안구가 움직이는 그 순간에는 뭔가 마음에 안정된다거나 편안함을 경험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어떤 연구자들이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트라우마틱한 그런 상황에서 그걸 상상을 하면서 불안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연합을 해서 불안을 낮추는 그런 심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자, 원판 MMPI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나, 맞는 건 3개.
보도록 할게요. T점수로 변환되어 모든 척도 점수의 분포가 동일한 정규 분포가 되도록 했다. 맞나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다음. 적어도 중학생 이상의 독해 능력 혹은 IQ 80 이상 등의 조건에서 실시한다. 오, 맞아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맹목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쵸? 맞습니다. 개별 척도의 의미뿐만 아니라 척도의 연관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맞아요. 그러면 답은 1번. 1번이 답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왜 1번이 답이냐? 여기서 보시면 T점수를 이제 모든 척도 점수의 분포 동일하게 정규 분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설명은 MMPI 개정판에 대한 설명이에요. MMPI-1은 처음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규 분포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T점수가 동일한 그런 T점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T점수를 변환하면 척도를 분포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판에서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T점수 값이 선형 T점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MMPI 원판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100분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좋지 않았던. 그래서 다 이제 이후에 MMPI-2를 만들면서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선형 T점수를 이제 선형 T점수가 아닌 동형 T점수로 바꿔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MMPI-2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사 검사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 자, 첫 번째. 투사 검사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 하면 일반적인 특성이 뭐지를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자, 환자의 성격 구조가 드러나며 욕구, 소망, 갈등을 표출시킨다. 맞나요? 맞는 것 같죠? 자, 자극 재료의 모호성이 풍부하다. 그렇죠. 투사 검사의 특징입니다. 자극이 모호하기 때문에 피검자의 개인적인 어떤 역동, 심리 내적인 그런 경험을 투사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응 범위가 거의 무한하게 허용된다. 객관식 검사와의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객관식 검사는 어떤 틀이 있고 절차가 있고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답을 이제 제시해서 예, 아니요 또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제 여기에서 요 안에서 답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잖아요. 구조화되어 있는. 하지만 투사 검사는 그런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구조화되지 않은 비구조화된 검사로 내담자, 피검자가 자신의 반응을 마구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자의 욕구나 근심이 드러나도록 구조화하여 질문한다. 투사 검사는 비구조화 검사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DSM-5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DSM-5는 여기 보시면 DSM-4의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4에서 5를 어떻게 왔는지 DSM-4에 있던 GAF. 자, GAF는 전반적인 기능 수준을 이야기를 하고요. GAF 점수를 사용을 중단하였다. 맞나요? 두 번째, DSM-4에 있던 다축 진단 체계를 유지한다. 세 번째, 모든 진단은 정신병리의 차원 모형에 근거하고 있다. 맞나요? DSM-4에 있던 모든 진단이 유지되었다. 자, DSM-4에서 DSM-5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인 변화된 부분이 여기에서 얘기한 이 점수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능 점수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DSM-4에 있던 다축 진단 체계가 폐기되었습니다. 유지된 것이 아니라 폐기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진단의 정신병리의 차원 모형을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원 모형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합.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원래는 자폐 장애였고 이제 자폐 장애에서도 이제 범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자폐 범주가 아닌 자폐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달라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타났다. 차원형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혼합형으로 지금 바뀌었다. 그 다음은 DSM-4에 있던 모든 진단이 유지된 것이 아니라 어떤 진단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진단은 많이 생겼죠. 또 추가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데, 또는 어떤 이제, 불안에 있었던 장애도 불안이 아닌 다른 독립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유지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일반적으로 의미적 인출 및 일화적 부호화를 담당하는 곳은 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뇌, 신경계, 뇌 구조, 뇌 기능 이런 부분을 아신다면 다 보시고 브로카, 베르니케, 우전전두엽, 좌전전두 피질 영역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자, 첫 번째 좌전전두엽. 좌전전두엽은 인출이랑 일화적 부호화를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좌전전두엽.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사실은 4번. 여기에서 일화적인 부호화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전전두엽 피질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여기에서는 일화적인 인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전전두엽이고 이거를 부호화하는 것은 좌전두엽. 그리고 이제 브로카, 베르니케는 브로카는 표현 언어를 사용하는 부위고 베르니케는 이제 표현이 아니라 실용 언어를 사용하는 부위죠. 그래서 여기에서 손상이 오면 브로카는 표현 실어증, 베르니케는 수용 실어증 이렇게 장애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부위죠. 이런 부위가 무엇이다 이렇게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브로카는 표현 언어, 표현, 말을 하고 말을 생산해내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수용. 그렇기 때문에 브로카가 만약에 여기에 손상이 온다 하면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이 이제 단어를 쓸 수 없는, 말이 이제 이렇게 말을 더듬다거나 이렇게 단어가 생산이 되지 않은. 여기에 반면에 이제 베르니케 영역의 수용 언어가 손상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말은 이제 할 수 있고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미 전달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 자,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일화적인 부호하니까 부호와 관련된 부위는 좌전전두엽에 있다. 그리고 인출되는 것은 우전전두엽에 있다. 이렇게 부위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조건 형성에 대한 해당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일단은 밑에 봤더니 지연 조건 형성, 흔적 조건 형성, 동시, 후향 이런 조건 형성들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구자가 종소리를 우선 들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10초 후에 피실험자에게 전기 자극을 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10초 종소리하고 10초 있다가 전기 자극을 줬습니다. 그러면 몇 번을 시행하고 나서 다음 종소리에 시행하고 난 다음에 종소리의 피험자는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조건 형성에 해당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인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연구자가 종소리를 우선 들려줬고요. 그리고 나서 10초 지나고 나서 전기 자극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성 자극을 우선 주고 끝나고 나서 전기 자극, 무조건적인 자극을 줬네요. 이것은 흔적 조건 형성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흔적 조건 형성은 파블로프의 실험이 흔적 조건 형성인데 무조건 자극을 이제 조건 자극 이후에 이제 무조건 자극이 제시되기 이전에 조건 자극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무조건 자극이 제시되는 것. 파블로프의 강아지 개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을 한번 보시면 지연 조건 형성은 조건 반응에 획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자극을 제시하는 시간의 간격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지연 조건 형성에서는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 앞에다가 주는데 동시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종소리를 울리고 10초가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무조건 자극을 준 거잖아요. 하지만 지연 조건 형성은 종소리를 울리는 동시에 이제 무조건 자극을 주면서 같이 처리하는 것. 동시 조건 형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시작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후양 조건 형성,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역행 조건 형성인데 반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흔적 조건 형성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이 조건 자극에 선행되는 파블로프식의 조건 형성 절차처럼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성 자극을 먼저 주고 무조건 자극을 주잖아요. 하지만 이거와 반대되는 무조건 자극이 조건 자극 앞에 주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을 쉽게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행동평가 방법 중에 참여관찰법에 비교했을 때, 참여관찰이랑 비교했을 때 비참여관찰법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 아닌 것. 그러니까 비참여관찰법의 특성이 아닌 것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또 전체는 참여관찰과 비교했을 때. 자, 다 한번 볼게요. 내담자의 외연적 행동을 기록하는 데 유리하다. 이거는 참여관찰이 아니네요. 이거는 자, 다음. 관찰자 훈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관찰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활동 때문에 세 번째. 관찰자가 다른 활동 때문에 관찰에 지장을 받아서 기록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자, 네 번째. 행동에 관한 정밀한 측정이 요구되고 연구자가 충분히 인지적 자원을 갖고 있을 경우에 유용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참여 관찰을 비교했을 때 비참여 관찰의 특성.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이 차이가 있죠. 참여 관찰은 그 관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거와 비교했을 때 비참여 관찰은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밖에서 관찰을 하는 특성과 거리가 먼, 그러니까 비참여 관찰의 특성과 거리가 먼 거니까 참여 관찰을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내담자의 유연적인 행동 기록하는 것. 이건 참여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네요. 비참여. 관찰자 훈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관찰자가 다른 활동 때문에 관찰에 지장을 받고 기록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것이 참여 관찰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비참여 관찰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왜냐하면 이것은 참여 관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행동에 관한 정밀한 측정 요구되고 이 부분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잘 보시면 평가자 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지 않는 것. 평가자 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자, 평가자 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피어슨, 그리고 계층 간 상관계수. 자, 크롬바 알파 계수. 정답은?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크롬바 알파에 대해서 아신다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평가자 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가 아닌 것은 4번. 왜냐하면 4번은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개수죠. 그래서 내적 일관성, 크롬바 알파, 내적 일관성.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항목들이 크롬바 알파가 알파 계수가 측정하는 것은 다양한 항목들이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평가자 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개수로 사용하는 것들이죠. 자, 문제풀이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열공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시길 바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